심장과 순환 생리 두 번째 시간 심전도에 대해서 보실 거예요. 심전도입니다. 심장에 이제 수축과 이완이 계속 일어나죠. 그때 이제 활동전압이 일어나면서 그 심전도라는 건 그 활동전압을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심전도의 상에서 나타나는 성분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있죠. 먼저 피파는요. 보시면 잠시만요. 지금 심전도상에서 나타나는 성분이라고 그랬는데요. 여기 피파가 있고요. QRS군이 있고 그 다음에 티파가 있죠. 그리고 PQ 간격이 있고 QRS 간격이 있고 QT 간격이 있죠. 요거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는데요. 피파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심전도를 하면 이제 피파 지금 얘기했던 6가지 그런 주기가 나타나고 파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피파는 심방의 탈분극 시간이에요. 심방의 탈분극을 얘기하는 거고요. 심방근이 이제 수축해가지고 혈액을 심방에서 심실로 밀어낼 때 나타나는 파형이죠. 왼쪽 방실 판막 협착증일 때요. 뚜렷하게 나타났죠. 그리고 피파는요. 굴심방결절이 흥분된 다음에 심방 흥분의 초기 상태입니다. 초기 상태. 자, 그리고 QRS군은요. 심실의 탈분극입니다. 심실의 탈분극. QRS 파군 이제 직후에 심실에 있던 혈액이요. 대동맥이나 허파동맥으로 분출될 때 QRS군이 나타나죠. 이제 Q파가 심실의 탈분극일 때 맨 처음에 나타나는 Q파입니다. Q파. 그래서 기초선보다요 아래쪽을 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알파, QRS군이니까 알파는요 위쪽을 향해서 가고요. 그리고 다시 S파는 다시 아래쪽을 향해서 갑니다. 그래서 방실결절, 방실다발가지 그리고 프로키닌 섬유를 따라 가지고요. 이렇게 심실근에 전달되죠. 차례대로. 이거는 심실근의 흥분을 나타내는 거죠. 탈분극이라는 심실근의 흥분을 나타내는 거고 이제 지속 시간이 한 0.1초 정도, 0.12초 정도 된다고 합니다. 최대값이 한 0.12초 정도 되죠. QRS 파군이 대동맥에서 이제 심실에 있던 혈액이요. 대동맥이나 혈액이 허파동맥으로 빠져나가죠. 심실이 이제 좌심실은 대동맥으로 나가겠죠. 그리고 우심실은 허파동맥으로 빠져나갈 거예요. 네, 티파입니다. 이제 티파는 심실의 재분극 상태죠. 탈분극보다 조금 느리게 나타나고요. 한 0.27초 가량 지속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QRST의 지속 시간이요 0.4초입니다. 0.4초. 그리고 PQ 간격은 흥분이 이제 굴심방결절에서 방실결절로 이제 이동하는 시간이라고 그랬죠. 이제 PR하고 PR 간격과 같은 의미입니다. PR 간격과 PQ 간격이요. 그 방실결절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요. 전도 속도를 좀 느리게 하죠. 그래서
PR 간격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방슬결절 차단이라고 합니다. 방슬결절 차단. 그럼 이 전도가 지연되겠죠? 전도가 지연되고 또 그 속도가 0.12초 이하일 때는요, 흥분파가 정상 통로를 통해서 전달된 게 아니고 방실결절을 새롭게 시작하는 거로 또 생각한다고 합니다. QRS 간격 한번 보는데 이거는 심실에 탈분극을 하는데 이제 소요되는 시간이죠. 그리고 QT 간격, QRS 군의 시작부터요. T파 끝까지 끝까지로 이 시기 동안 이제 심실은 탈분극 됐다가 다시 재분극 됩니다. 그러면 심장 박동수도 변화되겠죠. 심실이 탈분극 됐다가 다시 재분극 되는데 소요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시면 피파는 여기 있죠. 피파 여기 PQ 간격이죠. 그리고 QRS라고 그랬죠. 아까 이 피크치처럼 올라간 QRS 이게 심전도의 파형입니다. 보시면 아까 설명했던 내용들 다 나타나죠. 심전도상에서. 그리고 아까 시간 얘기했죠. 변동 범위 평균 시간 얘기했고 피파의 폭 이거는 심방의 흥분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PR 간격, 심방 탈분극과 심실 간의 흥분 전도 시간이죠. QRS 간격은 심실의 탈분극이고요. QT 간격은 심실 흥분 시간이죠. 그리고 ST 간격이 심실 재분극 시간이라고 이렇게 표가 잘 정리가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심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심전도 나타내는 유도법입니다. 심전도를 나타내는 유도법은 이제 어떤 유도법이 있냐면 표준 사지 유도법하고요. 증폭 당극 유도법 그리고 심장압 당극 유도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유도법이 있어요. 먼저 표준 사지 유도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손목하고 이제 심전도를 하게 되면요. 손목과 발목으로 이제 심장을 조사하려는 게 표준 사지 유도법입니다. 그 두 전극 사이에요. 정기적 변동의 원인이 되는 전압차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한번 세 가지 유도법으로 하거든요. 제1유도법, 제2유도법, 제3유도법이 있습니다. 제1유도법은요, 음정극이 오른쪽 팔목에 그리고 양정극을 왼쪽 팔목 사이에 두고요. 전압차를 이제 기록하는 겁니다. 제1유도법에서. 제2유도법에서는 음정극을 오른쪽 팔목에 양정극을 이제 왼쪽 발목 사이에 두고 전압차를 기록하죠. 그리고 제3유도법이 음정극을 왼쪽 팔목에 그리고 양정극을 왼쪽 발목 사이에 두고 전압차를 기록해서 이제 심전도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심전도 이렇게 표준 유도법이라고 이렇게 보이죠. 심전도를 이렇게 걸어 놓습니다. 팔목과 양쪽 팔목과 다리에 걸어 놓고요. 그리고 검사를 하게 되죠. 여기 증폭 당극 유도법이 있죠. 첫 번째는 이제 리드 AVR이죠. 음정극이 이제 전기 저항을 거쳐서요. LA와 LF의 양정극은 RA에 이제 연결하고요. 심장을 이제 안쪽에서 바라보고요.
흥분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리드 AVR이요. 그리고 리드 AVL이 있습니다. 리드 AVL은요. 음정극은 전기 저항을 거쳐서요. RA와 LF의 양전극은 LA에 연결하죠. 그리고 리드 AVF 음정극은 전기 저항 거쳐서 LA와 RA의 양전극은 LF에 연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심장 당극 요도법에 대해서 한번 당극 요도법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수평상에서요. 심장을 보는 방식이죠. 당극 요도법은 이제 심장의 각 부위에서요 발생하는 정기적이게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심장은. 그래서 그 활동을 기록해서요. 그 상태를 알아보는 거죠. 심장의 상태를. 그래서 표준사지 유도법하고 중폭 당극 유도법이요. 심장을 수직면에서 보았을 때 이제 나타내는 기록이고요. 심장 당극 유도법은요. 표준사지 유도법과 증폭 당극 유도법이 심장에서 수직면을 기록하는 방법이고요. 수직면에서 보았을 때 나타나는 기록을 보는 건데요. 심장 앞 당극 유도법은요. 수평면상에서요. 심장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사지 유도법보다 이제 큰 파형이 나타나는 거죠. 이제 심장 앞 당극 유도법에서 음정극을 전기 저항을 통해서요. 이제 RA, LA, LF에 이제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양전극이 앞가슴 위에 이제 앞가슴 위 아래쪽에 붙이죠. 이거를. 그래서 V1 유도, V2 유도, V3 유도, V4 유도, V5 유도, V6 유도까지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복잡뼈 오른쪽 끝과 뭐 처음에 V1 유도는 제 사갈비 사이 공간을 만나는 지점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순서대로 그 동그란 거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V2 유도는 복장뼈 왼쪽 끝과 제4갈비 사이 공간이 만나는 지점에다가 연결을 하고 V3 유도를 V2와 V4 중간 지점에다 연결하고요. V4 유도를 왼 빗장뼈 중앙선하고요. 제5갈비 사이 공간이 만나는 지점에다가 이렇게 걸어둡니다. 그리고 V5 유도는요. V4와 V6의 중간 지점에다가 연결하죠. 그리고 앞 겨드랑이 선하고 제5 갈비 사이 공간이 이제 만나는 지점이죠. V6 유도는요. 왼쪽 중간 겨드랑이 선하고요. 이제 5 갈비 사이 공간이 이제 만나는 지점이죠. 거기에다가 연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V1하고 V2 유도가요. 오른쪽 심실에서 흥분하고 왼쪽 심실에서 흥분을 나타내고 V3는 이제 심실 사이 막에서 양쪽 심실로 가는 쪽을 이제 나타내죠. 그리고 V5랑 V6는요. 주로 이제 왼쪽 심실을 보는 겁니다. 왼쪽 심실. 자, 보시면 이렇게 심장 앞에다가 이렇게 심장 앞 당극 유도 측정법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앞에 V1부터 V6까지 이렇게 걸어둡니다. 그 사이 위치를 보는 거죠. 그래 심장의 이제 기능을 조절하는 거를 보겠습니다.
심장 기능은요, 박출량 조절이 있고요, 심박동수의 조절이 있겠죠. 그리고 심장 반사가 있고요, 부정맥, 그리고 부정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볼 건데요. 심장이 이제 주 기능이 뭐죠? 심장의 주 기능은 전신으로 이제 혈액을 보내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심장 기능이요, 어떻게 뛰냐, 그 활동을 하냐에 따라서 다르고요. 화학물질이나 이제 호르몬하고 신경성 조절에 따라서도 심장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운동을 하고 있으면 운동 정도에 따라서요, 뼈대근이 이제 안정했을 때보다 많은 영양 물질하고 산소를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세포 내에서 그 전에 배웠던 것처럼 산화 과정에 따라서 노폐물도 또 발생이 되죠. 그래서 심장근의 수축 정도에 따라 가지고 박동하고 박출량도 다르겠죠. 그 운동을 하면 심장이 빨리 뛰고 또 평상시에는 심장이 안정돼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박출량을 조절하는 건데요. 박출량이라는 거는요, 심장이 1분 동안에 혈액을 동맥내로 밀어내는 혈액량을 말합니다. 그래서 박출량이요, 박동수 곱하기 박동량입니다. 박출량이 박동수 곱하기 박동량 곱하기 박동수죠. 같은 말이죠. 이제 박동량은요, 어, 1회에 박동할 때 나갈 수 있는 혈액량이죠. 한 번 박동할 때 나갈 수 있는 혈액량이 얼마나 되나. 그 혈액량은요, 70에서 80ml 정도 된다고 합니다. 1회 박동량이요. 근데 이제 교감신경의 발달로 우리가 흥분했을 때 어떻죠? 더 빨리 많이 박동을 하겠죠. 그러니까 심장이 나가는 혈액량이 엄청 많이 증가할 수 있겠죠. 원래 평상시엔 70에서 80이라고 하지만 이런 우리가 흥분을 했거나 교감신경이 발달됐을 때 150에서 200ml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동수에 대해서 보는데, 박동수는 심장이 1분 동안 박동하는 수입니다. 이제 쿵딱쿵딱 이걸 몇 번을 하냐를 체크하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심장은 한 70회 정도 박동한다고 합니다. 성인 기준이죠. 근데 여자가 남자보다요, 박출량은 또 여자가 남자보다 좀 적죠.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심장 근육이 발달이 돼서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박, 박동수가 적어집니다. 그래서 박출량의 조건이요. 지금 박출량을 조절한다고 했잖아요. 심장의 기능 중에. 박출량의 이제 조절이요. 심장으로부터 이제 들어오는 혈액의 혈액량 양이 이제 양에 대해서 심실의 수축력이 결정이 됩니다. 이제 들어오는 양이 많아지면 심실이 이제 수축력도 강해지겠죠. 그리고 들어오는 양이 적어지면 심실의 수축이 천천히 수축해도 다 나가겠죠. 그래서 심실의 수축력이 클수록 박동량이 증가하는 거예요. 이제 박동량이 증감에 이제 박동량이 늘어나고 감소되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이 또 있습니다. 요인은 지배신경이 이제 영향을 받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교감신경이 이제 흥분하게 되면요, 심장근이 이제 수축이 이제 증대되겠죠. 심장근의 수축력이. 그래서 박동량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 대신 부교감 신경이 이제 흥분하게 되면 수축력이 이제 감소하겠죠. 박동량이 감소됩니다. 그리고 박동량이 심장근의 이제 섬유의 길이에 좌우된다고 합니다.
심장근에 이제 섬유가 이제 들어오는 혈액량에 의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늘어나게 되고 또 섬유의 길이가 이제 늘어난 만큼 수축력도 증가되게 있죠. 그래서 수축력이 증가돼야만 들어왔던 피가 바깥으로 잘 나가겠죠. 이런 성질을요, 심장 벽치이라고 합니다. 스타일링의 심장 법칙이죠. 심장 법칙. 프랭크 스타일링이라고도 하죠. 자, 심장 박동수의 조절에는요, 이제 체온 조절하고 화학 물질 조절도 있고요, 신경성 조절이 있습니다. 먼저 체온 조절이죠. 체온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장 박동수가 증가하죠. 그러니까 박동수가 주위 환경이나 운동 강도나 정신 상태 그리고 건강 상태에 따라서 심장 박동수가 계속 달라집니다. 그리고 나이에 따라서도 또 달라져요. 그 어릴수록 심장 박동수가 증가되죠. 또 많이 뛰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박동수가 이제 적어지죠. 박동수를 조절 인자들이 뭐 이렇게 엄청 많겠지만 이렇게 구분해 보면 체온 조절과 화학 물질 조절, 그다음에 신경성 효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먼저 체온 조절이 이제 높아지면 이제 질병이 우리가 감기가 오거나 열이 나면 박동수가 증가하는 거를 이제 본인들도 아마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체온이 높아지면 신경계랑은요 상관없이 심장 자체에서 이제 굴심방 결절에서 작용해서요 효과를 이렇게 높게 조절할 수 있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학 물질의 효과는요, 에피네프린하고 노아에피네프린이 심장 박동수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흥분하거나 위급한 상태나 공포가 막 엄청나게 오거나 심장에서 이제 심한 운동이죠. 심한 운동이나 스트레스에 놓이게 되면요. 에피네프린하고 노아에피네프린이 분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박동수가요 증가하게 되고 수축력이 이제 강화되는 거죠. 박출량도 증가하게 되겠죠. 근데 아세틸콜린은 심장 박동수랑 박출량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에피네프린하고 노어에피네프린하고 아세틸콜린은 다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신경성 효과죠. 신경성 효과는 이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겠죠. 교감신경은요, 박동수를 증가시키고, 이제 뭐, 근 수축력을 강화시키고, 심장이 빨리 뛰게 하죠. 혈류량도 증가하고, 부교감신경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박동수도 감소되고, 심장근의 이제 수축력이 또 약화되고, 심장근의 이제 흥분 전도 속도가 감소되겠죠. 그리고, 그런 거 관상순환계의 이제 혈류량도 감소되겠죠. 이제 교감신경 이런 심장이 박동수가 증가되는 건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나타나는 박동수가 감소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장 반사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심장 반사 기전이 또 있죠. 심장 반사 기전이 있고 또 고위 중추성 기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심장이 이제 조절 기전에 두 가지 조절 기전이 있는 거죠.
심장 반사 기전과 고위 중축성 기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 반사 기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숨내에 있는 연수죠. 숨내가 심장 중추, 심내에 있는 이제 심장 중추가요. 체내 이제 각 부분에서 오는 정보로서 이제 정보에 의해서 신체의 이제 상황을 감지하게 되겠죠. 그래서 대뇌 겉질이나 말초 부위에서 받은 자극을 심장 중추로 보냅니다. 이 심장 중추에 전달된 흥분이요. 다시 말초신경을 거쳐서 심장으로 보내가지고요. 심장의 활동을 조절하게 됩니다. 심장 반사에서 심장 반사 기전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심장 활동을 조절하게 되는 게 심장 반사죠. 그래서 중요한 심장 반사가 다 뭐가 있냐면 대동맥활 신경 반사, 목동맥 팽대 신경 반사가 있고요. 또 목동맥 토리 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인 브릿지 반사가 있고 아슈네르 현상이 있습니다. 그 대동맥활 신경 반사, 목동맥 팽대 신경 반사는요. 여기에는 예민한 이제 신경세포랑요, 압력 수용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압력 수용기가 이제 혈압이 높아지고 압력 수용기가 흥분하면요, 여기 이제 미주신경을 거쳐서요, 미주신경의 구심섬유라는 곳을 거쳐가지고요, 심장 억제 중추에 이제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장 중추가 심장 억제 중추에 전달되면 억제되고, 그리고 부교감 신경들이 이제 들섬유를 거쳐서요, 심장 기능이 이제 억제되는 거죠. 또 심장 억제 중추가 흥분하면서 박동수랑 심박출량이 이제 저하를 나타내겠죠. 왜냐면 억제 중추니까요, 그죠? 억제 중추니까. 그래서 심장 억제 중추의 흥분으로 박동수랑 박출량이 떨어뜨리고, 그러니까 혈압도 떨어지겠죠. 그렇게 이거를 감압 반사라고 합니다. 이제 반대로 이제 혈압이 낮아지면 또 촉진시키겠죠. 그래서 승합 반사가 일어나겠죠. 보시면 심장 조절 기전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나 있죠. 그리고 이제 목동맥 토리반사가 있습니다. 목동맥 토리반사는요, 화학적 수용기가 있겠죠. 손목동맥하고요, 바깥 목동맥, 손목동맥과 바깥 목동맥, 그 속쪽하고 바깥쪽에 이제 목동맥의 분지 상단에서 혈액의 화학적 변화를 이제 감지하는 수용기가 있습니다. 아까 화학 수용기. 이게 목동맥 토리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 목동맥 토리가요. 그 혈액 중에 CO2 농도에 엄청 민감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CO2 농도가 증가하면 즉시 이제 감지해가지고 심장 중추에 보내서 박동수를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인 브릿지 반사, 심방에 이제 혈액이 들어와서 이제 심방벽이 늘어나게 될 때요. 그 늘어나는 늘어나는 것을 감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감지하는 장치가 오른쪽 심방벽에 있기 때문에 이제 박동수가 증가하는 거죠. 혈액이 증가했으면 반사적으로 박동수가 이제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혈액을 또 빨리 동맥으로 밀어내려고 하죠. 이게 베인 브릿지 반사입니다. 그리고 아슈네르 현상은요. 안구를 양손가락으로 눌러서 안구 내압을 이렇게 높이면요. 심장 억제 중추가
흥분이 돼가지고요. 심장 박동 기능을 억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아슈네로 현상이라고 합니다. 안구 압박 반사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안구 내압이 증가하면 심장 억제 중추에서 심장 기능을 억제시키는 거죠. 안구 압박 반사라고 합니다. 아슈네르 현상을. 그래서 안구에 대면 아슈네르 반사구나 알고 계시면 되고요. 여기는 경동맥동과 경동맥 소체죠. 심장에서 나와서 위쪽 경동맥을 통해서 뇌 혈관 가지로 들어가겠죠. 고위 중추성 기질은요, 이제 대뇌 겉질, 이제 감정을 주관하는 중추죠. 대뇌 겉질은. 그래서 중추신경계가 대뇌 겉질의 중추신경계가 흥분했을 때 이제 심장에도 영향을 미치죠. 우리가 감정의 변화가 되면 심장이 빨리 뛰고 느리게 뛰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정신적인 흥분이랑 희노애락 등의 감정을 주관하는 중추가 이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이제 부정맥입니다. 부정맥. 활동 전압이 이제 시작되는 보조 조정기 부위나 이제 전도 경로 이상으로 나타나는 리듬과 흥분 전도의 순서의 장애라고 그랬죠. 이게 부정맥은요, 우리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팔목에 이렇게 대보면 좀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지 않고 불규칙적으로 뛰는 걸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이제 원인이 관상동맥의 혈류의 감소로 나타내는 허혈성 심장 질환이 있고 심장 충격 전도의 이제 방해나 억제에 따라서 이제 부정맥이 또 발생이 되기도 합니다. 부정맥은요, 이제 빠른 맥이 있고 느린 맥이 있다고 그러죠. 빠른 맥은 이제 빈맥이라고 합니다. 빈맥은 맥박이 이제 1분에 100회 이상, 느린 맥 서맥이죠. 서맥은 맥박이 1분에 50회 이하죠. 그래서 부정맥은 이렇게 나타난다. 여기까지 보시고 다음 시간에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하실 게 순환 생리에 대해서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죠.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